제 심장을 지금 당장 꺼내주십시오.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 나이 든 심장이라도 괜찮다면 당장, 아니, 지금 이 순간에라도 꺼내가란 말입니다. 진료실의 차가운 공기를 찢어발기듯 이상철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사의 하얀 가운을 부여잡은 이상철의 두 손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등에는 시퍼런 힘줄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리며 차가운 타일 위를 적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상철의 손을 떼어내려 애썼지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악력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고 처절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이러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멀쩡한 심장을 이식하다니요.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에게 살인자가 되라고 강요하시는 겁니까? 살인이라도 좋습니다. 제 아들이 그 어린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33년을 한 직장에서 개처럼 일하며 버텨서 키워낸 아들입니다. 내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아니, 유서라도 미리 써놓겠습니다. 제발 제 가슴을 도려내서 제 아들, 지혁이에게 넣어주십시오. 제 심장은 아직 펄펄 뜁니다. 제발요. 이상철은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의 냉기가 무릎뼈를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지옥불 같은 고통에 비하면 그따위 냉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해 이성마저 놓아버린 부모의 광기 어린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의사는 결국 간호사들을 불러 이상철을 억지로 의자에 앉히며 떨리는 손으로 냉수를 건넸습니다. 물잔을 쥔 이상철의 손은 멈추지 않고 덜덜 떨렸고 물은 반이나 넘쳐 흘러 그의 낡은 양복 바지를 적셨습니다. 이상철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병원 복도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마치 죽음의 향수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비상구 계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담배갑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되도록 라이터를 쥐었지만 차마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걱정하던 아들 이지혁과의 약속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발 담배 좀 줄이세요. 저 장가가는 것도 보시고 손주도 보셔야죠. 오래 사셔야죠. 그렇게 말하며 해맑게 웃던 아들 이지혁은 지금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간신히 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의 무능함에 치를 떨며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상사에게 굽신거리고 거래처에 무릎을 꿇어가면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도 그 어떤 인맥으로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조차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이상철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젖은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김다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상철의 귀가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철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다정은 직감적으로 가족에게 닥친 불행의 그림자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다정은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상철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제 와요? 전화도 안 받고. 김다정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눈을 피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냥 좀 걷다 왔어. 답답해서. 뭐가 그렇게 답답한데요? 당신 요즘 이상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지역이 문제야? 아니면 회사 일이야? 김다정이 이상철의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듯 털어냈습니다. 그 행동에 김다정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런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이수빈이 나왔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이수빈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지만 이상철에게는 그마저도 고통스럽게 들렸습니다. 딸 수빈이조차 오빠의 병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해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병을 부모에게 숨기려 했고 이상철은 아들의 병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은 이 모든 비극을 알면서도 밝은 척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방문을 닫고 들어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낮에 의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 그 허울 좋은 단어가 이상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은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장기 매매, 심장 이식대기, 해외 원정 수술 같은 단어들을 미친 듯이 입력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와 거래라도 할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뜨는 정보들은 절망적일 뿐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의 광고와 위험을 경고하는 글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상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병원에서 거절당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뇌사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심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사고로 위장하여 뇌사가 된다면 1순위로 가족에게 기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박이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이상철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심장내과가 아니었습니다. 종합검진센터였습니다. 가장 정밀한 걸로 전신을 다 검사해 주십시오. 특히 장기 이식 적합성 검사도 포함해서요. 이상철은 간호사에게 요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몸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해두고 싶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심장이 아들에게 맞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의사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을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검사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체열을 하고 차가운 기계통 안에 들어가 윙윙거리는 소음을 견뎌내며 이상철은 오직 아들 이지혁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건강했던 시절 함께 축구를 하고 사우나를 가던 아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를 받고 병원을 찾은 이상철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철님, 심장 적합성을 논하기 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흑백의 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폐 우엽의 종양입니다. 정밀 조직 검사 결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상철은 순간 귀가 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폐암이라니.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남은 것이 고작 암덩어리란 말인가. 하지만 곧이어 떠오른 생각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 심장은요? 제 아들에게 줄 수 없는 겁니까? 이상철의 질문에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암 환자의 장기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드님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을 밟으셔야 합니다. 이상철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료실 안에 그의 공허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은 잔인하다 못해 가혹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했는데 그 목숨조차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신의 장난에 치가 떨렸습니다. 수술 안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수술 안 하시면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제가 살아서 뭐 합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애비가 되어서 혼자 살겠다고 암 수술을 받으란 말입니까? 이상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죽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만약 기적이 일어나 아드님이 살게 되었을 때 곁에 아버지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철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칫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어버리면 이 지역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대신 제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특히 제 아들에게는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이상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김다정에게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나 폐암이래.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김다정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김다정은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당신 건강하잖아. 검진 받았어. 초기래. 수술하면 된대. 김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상철은 그런 아내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은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그 녀석 지금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내 병까지 알면 쓰러질 거야. 그냥 지방으로 장기 출장 간다고 하자. 응, 부탁이야. 김다정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만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투병 중인 이지혁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흡곤란이 잦아졌고 심장 박동은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그의 친구 박성재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곁을 지켰습니다. 지혁아, 조금만 더 버텨. 분명히 기증자가 나타날 거야. 박성재는 친구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성재야, 나 사실 겁나.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수빈이랑 지환이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게 무서워.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안 죽어. 내가 안 죽게 할 거야. 그때
이 지역의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B-, B-, 이 지역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소스라치게 놀라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요. 지역이가 이상해요.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와 이 지역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병실 밖으로 밀려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친구를 살려달라고,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착한 녀석을 데려가지 말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상철은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짐을 싸면서도 수시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김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어머니, 지혁이가 위독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김다정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지혁이니? 지혁이 무슨 일 있어? 여보, 지혁이가 위독하대. 중환자실이래. 이상철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짐가방을 팽개치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암수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가야 했습니다. 김다정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상철과 김다정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상철은 유리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지혁아, 아빠가 왔다. 일어나라, 제발.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의사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다정은 실신하듯 쓰러져 간호사들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환자를 싣고 다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환자였습니다. 뇌가 밖으로 보일 만큼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의료진들의 긴박한 외침이 오갔습니다. 동공 반사 없습니다. 뇌간 반사 소실. 뇌사 추정. 잠시 후 기적 같은, 아니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지만 이 지역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청년이 평소 장기 기증 서약을 해두었고 보호자들도 기증에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청년의 심장이 이 지역과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 지역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지역이 사는 겁니까? 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동의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김다정은 감격에 겨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 지역을 수술실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철의 폐암 수술도 바로 내일 새벽으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철은 자신의 수술을 미루려 했습니다. 아들의 수술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수술대에 오를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여보, 당신도 수술 받아야 해. 지혁이 수술 들어가면 당신도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김다정이 애원했습니다. 지혁이 수술 끝나는 거 보고 갈 거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다 당신 잘못되면 지혁이 깨어나서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해? 제발 의사 선생님 말 들어. 의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 수술은 10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아버님 수술은 그보다 짧고요. 아버님이 수술받고 회복실에 계실 때쯤이면 아드님 수술도 끝나갈 겁니다. 오히려 아드님 깨어날 때 건강한 모습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상철은 결국 고집을 꺾었습니다. 아들도 살고 자신도 살아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지혁은 3번 수술실로, 이상철은 5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다정과 이수빈, 이지환, 그리고 박성재가 복도에 남았습니다. 김다정은 2개의 수술실 문을 번갈아 바라보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수술실 안 이상철은 마취 가스가 주입되는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우리 지혁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반대편 수술실의 이지혁 역시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5시간이 지나고 먼저 이상철의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암세포도 깨끗하게 제거했고 출혈도 적습니다.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는 넘었습니다. 이제 아들만 남았습니다. 다시 5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총 10시간의 대수술. 마침내 3번 수술실의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김다정과 가족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지혁이는요?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심장이 아주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요. 축하합니다. 아드님 살았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다정은 이수빈을 끌어안고 통곡했고 박성재와 이지환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긴 이상철은 링거 거치대를 밀고 휠체어를 탄 채 이지혁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지혁은 아직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지만 혈색이 돌아온 얼굴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앙상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도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지혁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장하다 내 아들. 아버지도 수술 받으셨다면서요. 저 때문에 숨기시고 죄송해요. 아니야. 내 덕분에 나도 살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건강검진도 안 받았을 거고 암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을 거야. 내가 아빠를 살린 거다. 우리가 서로를 살린 거야. 이상철의 말에 이지혁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부자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살아있음에 그리고 함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했던 거짓말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겼던 비밀들이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되고 용서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김다정이 예쁘게 깎아놓은 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이수빈과 이지환이 들어와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퇴원하면 나랑 제일 먼저 떡볶이 먹으러 가야 돼. 약속했지? 매운 거 금지니까 순한 맛으로. 형, 내 방 다시 내놔. 형 없어서 내가 게임방으로 썼는데 이제 돌려줘야겠네. 아까워라. 소소하고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가족들에게는 이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대화가 무엇보다 소중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상철은 흐뭇한 미소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3년을 버텨온 것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낸 것도, 암 수술을 견뎌낸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들 이지혁의 왼쪽 가슴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쿵, 쿵, 쿵. 새로운 심장이 힘차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고, 희망의 북소리였습니다. 이상철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심장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남은 생을 바쳐 이 가족을 지키겠노라고. 시간이 흘러 태어난 날, 벚꽃이 흩날리는 병원 정문으로 가족들은 다 함께 나섰습니다. 이상철과 이지혁은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화려하지는 않아도 따뜻하고 단단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가족이라는 성벽 안에서 말이죠. 자,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줄 거야. 이상철의 말에 가족 모두가 활짝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눈부신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